혹시 미리 사전에 이제 뭐 알고 오셔서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 순간 비로소 알게 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앞에 나와 계신 김문수 감독님 얼굴이 굉장히 익숙하죠.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참 힘들게 지켜봐야 됐던 클로즈업 이렇게 지켜봐야 됐던 그러니까 영화 속의 인터뷰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또 영화를 연출하신 김문수 감독님이십니다. 감독님 인사를 해야 되겠죠? 네. 네. 처음 뵙겠습니다. 김웅수입니다. 그리고 아마 영화에서 봤던 것보다는 얼굴이 하얗다고 느끼실 겁니다. 너무 촬영 중에 급하게 하는 바람이에요. 예, 이게 저는 이제 처음 보는 게 아닌데, 오늘따라 그 영화의 전체 인터뷰들의 모습,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 그 김문수 감독의 모습을 보는지 왜 이렇게 괴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좀 돌아가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먼저 흔히 하는 순서대로 그 제작 동기 과정에 대해서 먼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작 동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기 전에 김문수 감독님이 영화를 만드는 것보다 또는 뭐 영화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글을 좀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이 영화는 아닌데 다른 영화 이제 개봉 즈음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멋있어서 한번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편의 영화는 세상에 대한 여러 고민과 문제의식들이 어느 특별한 계기를 통해 하나로 모아져 발화할 때 태어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과거는 낯선 나라다라고 하는 영화의 직접적인 그 발화의 계기, 이것이 이제 결국 무엇이었는지 뭐 이런 질문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이 영화는 그 김세진 이재호 열사 기념 사업회라고 하는 곳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먼저 감독님에게 의뢰가 가는 것이 시작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근데 그건 이제 외적 계기라면 그 의뢰를 받아서 이 영화를 찍고자 했던 감독님 자신의 어떤 내적 계기라고 할까요? 이것이 무엇이었었는지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이거든요. 예. 네, 근데 전 뭐 보기보다 남의 눈치를 별로 안 보고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힘든 뭐 결정은 아니었고요. 제가 이제 그 영화를 하고자 했을 때는 뭐 아까 하셨듯이 뭐 글을 잘 쓴다는 뭐 농담 반 진담 반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뭐 문학, 뭐 미술 여러 가지로 이제 음악, 뭐 듣는 것도 좋아하고 또 직접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아마 제가 이제 그 시절의 대학 생활을 하면서 뭔가 저한테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빼앗겼던 것 같아요. 뭐 나쁜 의미가 아니고 저한테서 이렇게 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졸업을 하고 영화를 나는 하면 참 행복하겠다 해서 영화를 했고, 이전에 이 과거는 낯선 나라다라는 영화를 만들기 전에는 뭐 시간은 오래 지속된다, 달려라 장미, 천상고원, 또 욕망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영화라고 하는 거를 좀 했었어요. 한 10년 정도, 10년이 훨씬 넘죠. 그래서 정말 잊고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죄송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될 때 선거 안 했어요. 투표를 안 하고. 예,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에. 하여튼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뭘 봤냐면 가판대에서 얼굴을 봤어요. 그 김세진이죠, 두 사람의. 그게 이제 아마 한겨레 21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때 기억이 확 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뭐 굉장히 이제 그때가 20주년이라고 큰 기사를 그때 오랜만에 이렇게 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거를 누군가가 안 잊고 이렇게 20년이 지나서 이거를 재조명하려든지 하여튼 뭐 복원하려는 의미든 어쨌든 누군가 굉장한 노력을 하는구나 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저는 그거를 너무 잊고 살았기 때문에 그 가판대에서 본 그 거리 그 이미지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 얼굴을 아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이제 아마 사서 보겠죠. 그래서 이제 2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이제 그걸 굉장히 갑자기 이렇게 어쨌든 이미지가 이렇게 바닷속에서 확 솟아 올라가고 내 앞에 딱 직면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 뭐 마침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무 그냥 뭐 이렇게 진지하거나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20년이 됐으니까 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그런 거죠. 제 의뢰. 예. 그러니까 그 뭐 기념사업회라 그러는데 그게 무슨 큰 조직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선배, 후배, 뭐 동료들 만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그 추모비에 묵념하고 한 번씩 만나서 노는 뭐 논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뭐 이제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사는 사람은 사는 거니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놀죠. 뭐 그 장례식장 가서 노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뭐 부모님들도 너무 그 당신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왜냐하면 다 자기 자식 같은 뭐 선배 후배 적이니까 이제 그들의 삶을 존중해 주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하자 그래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하자 그래서 했는데 뭐 겁도 나고요. 제가 다큐멘터리라는 걸 안 해봐가지고 그 이전에 쭉 극영화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질문을 하시겠지만 이제 뭐 엄청난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어쨌든 그 느낌은 그 표지에 나온 사진이었어요. 그 가판대.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갑자기 거리에서 확 그 사람 얼굴을 마주치니까. 그러니까 그 즈음이 마침 20주년이 되는 즈음이 됐겠지만 괜히 우연의 일치처럼 감독이 먼저 그 사진을 통해서 두 감독님에게는 선배가 되는 거고. 네, 저한테는 선배죠. 1년. 1년 선배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사적으로 친하게 알았던 선배들은 아니죠. 영화 속의 얘기를 보면 어쨌든 다시 이제 기억을 떠올리게 됐는데 마침 즈음에서 또 이제 연락이 왔었고. 예. 근데 이제 제가 쉽진 않았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천상고는 참 이게 다큐멘터리인지 극영화인지 라고 딱 이렇게 묻자르듯 자르기가 정의 내리기가 좀 어려운 어떻게 보면 김문수 감독님 영화 전체 흐름 안에서 좀 과도적이라거나 또는 전환기가 된 영화였고 그 이전에는 이제 세 편은 명확한 극영화였으니까 그 이후로 계속 이 과거는 낯선 나라를 비롯해서 아버지 없는 삶까지 세 편의 다큐멘터리를 쭉 만드시는데 말하자면 이제 첫 다큐멘터리 극영화를 만드는 것과 또 이제 다른 작업이기도 하고 뭐 요 부차적인 이유겠지만 이런 이유가 있고 근데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만들어진 영화를 보고 나서 뭐 이렇게 대단한 공식적인 그런 단체 또는 조직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김세진, 이재호 열사 기념사업회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데서 20주년을 맞아서 이제 제작하고 싶었던 영화인데 이 영화에는 그건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생각되는데 두 분에 대한 호칭에 열사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걸 통해서 전형적인 어떤 추모 또는 기념 다큐멘터리가 하는 방식으로
그 기념을 하거나 다시 말해서 의뢰한 측에서 충분히 기대하고 예상할 만한 그런 작업으로는 애초부터 이렇게 할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영화를 그런 영화가 만들어졌고 이제 그런 점 때문에 그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그 실제로 이제 진즉부터 그렇게 생각을 좀 갖고 계셨던 거죠, 사전에. 어땠었던 건가요? 먼저 저는 그 열사라는 말을 제 입에 안 와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연애하는 거 좋아하고 뭐 MT 가는 거 좋아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가끔 공부하고 그다음에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어쨌든 간과할 수 없었던 어떤 뭐 그런 노력들을 한 거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그냥 선배고 친구고 나와 똑같았던 어떤 젊은이지 그게 어떤 커다란 의미로 막 열사다 이렇게 말이 잘 안 떨어지고요. 그리고 실제 대부분의 친구나 선후배들이 우리가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그런 말을 썼던 경우는 없어요. 없는데 아마 제 생각에 공식적으로 뭐 부모님 계시고 막 그럴 때도 그냥 이렇게 이름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뭐 세진이 재호 그러고 형이나 선배. 예. 그래서 그거를 뭐 이름을 어떻게 붙이고 그런 문제는 솔직히 그건 이제 다른 사람의 몫인 거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게 오히려 어떤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그 추모비 뒤에 보면 아주 훌륭하신 선생님이죠. 이제 그때 고은 시인이 그 시비를 쓰셨는데 저는 뭐 그렇게 시를 쓸 수는 없지만 그런 시에 상당히 반감을 가져요. 무슨 화신이여 뭐 문제 뭐야 이런 말들이 있죠. 저는 차라리 그 뒤에다가 그냥 뭐 너와 교정을 거닐던 뭐 청벽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어디에서 뭐 미팅을 하던 그냥 그런 게 더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제 생각입니다. 그건. 그리고 좀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렇게 뭐 복잡하게 사고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하니까 얼마를 모아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 회장이 되는 사람이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자기 돈도 마이너스가 됐더라고요. 2천만 원인가 얼마를. 뭐 이제 친구들이 내긴 내지만 사람이 많이 낼 수 있는 게 뭐 몇십만 원 아니겠어요?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다 생활하기 바쁘고.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최소한 저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하지만 뭐 일하는 사람들한테 돈은 최소한의 뭐는 줘야 되니까 그래서 얼마를 모아주면 그 다음에 아무 참견하지 말아라. 그래서 딱 내년이 되면 상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뭐 그런 문제는 없었고 그리고 이런 거는 잘못하면 산으로 간다 배가 이렇게 얘기하고 확실하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는 사실 실망 반 또 잘했다 반 이렇게 됐어요. 네, 실망한 사람들도 많고 근데 저는 이제 만들 때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말하자면 사회에서 쓰는 말로 스테디셀러가 되기를 원했어요. 계속 상영이 되고 계속 어딘가에서 이렇게 이게 흔적으로 영화가 남으면서 어떤 사람들한테 이렇게 회자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8년도에 영화를 끝냈는데 오늘 2014년이니까 한 1년에 2번씩은 계속 상영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 그런 80년대나 과거를 바라보는 무턱대고 신비화시키지 않는 그런 거 있죠. 예.
그 전략을 택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영화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까 천상고원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 가판대 이미지를 보고 갑자기 저희 그 삶이 생각나서 하게 됐었던 것도 있지만, 이 다큐멘터리라는 것에 대한 매력을 처음으로 느끼면서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게 사실 그 천상고원이라는 영화의 경험이에요. 그게 이제 굉장히 극영화로 시작해서 다큐같이 끝나는 그런 영화인데, 거기서 저는 처음으로 이 조작된 것이 아닌, 그리고 세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진행되는 현재의 시간밖에 담을 수 없는 어떤 한계 속에서 영화가 끝내야만 되는 숙명을 가지는 것이 이제 다큐멘터리잖아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시간을 담는 미완성의 상태나 또는 뭐 이런 거가 가지는 힘에 대한 매력을 느꼈죠. 이제 영화를 하면서. 그래서 곧 그런 측면도 있어서 하겠다고 했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천상고원은 역시 그 전에 이거로 오는 어떤 과정에 있었던 영화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영화의 결과적으로 보면 감독님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증언하는 인터뷰가 아버님까지 포함하면 6분인가요? 네. 7분인가? 7명입니다. 네. 총 7분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오늘 처음 새삼스럽게 느꼈는데 이 영화가 굉장히 러닝타임이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근데 인터뷰는 사실은 7분뿐이 안 되시는 거고, 산술적으로 보면 빛이라고 표현하셨던 그 사건 또는 기억과 연루되어 있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중에서 맞아, 이제 캐스팅에 대한 질문인데 어떻게 그 인터뷰이들을 찾았고 또 그분들과 사전에 이 작업에 관해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누셨었는지. 뭐 편집에 쓴 것은 7명이지만 한 50명 정도를 추렸고, 실제 인터뷰를 다 하셨나요, 50명? 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과별로, 학번별로 이렇게 좀 골고루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여러 각도에서 포진에 들어가면서 그 사건의 실체를 좀 알 수 있겠다 해서 했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2 정도는 이제 제가 이제 많은 모멸감을 좀 당한 거죠. 왜 나한테 전화하느냐.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나는 그런 얘기 하기 싫다. 그리고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 얘기를 하라고 나한테 그런 저기를 하느냐. 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은 이거 당신 일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른 거죠. 사실 20년이니까. 그렇죠? 귀찮아하기도 하지만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나한테 그런 거를 들으려고 하느냐. 뭐 이제 그런 적일 때는 상당히 내가 뭐 돈을 받고 뭔가를 이렇게 부탁하는 것, 뭘 하는 것도 아닌 입장에서 좀 이게 좀 힘들죠, 심적으로. 내가 뭘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마음을 추스리고 그랬던 거는 역시 이제 이런 문제를 내가 이거 하겠다고 한 이상은 하나하나에 반응하는 것보다는 나는 그 두 사람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뭐 몇 번의 만남이었지만 같이 그 공기를 호흡하고 같이 싸웠던 이 사람인데, 그리고 너무 처참하지 않느냐. 그 부모님의 그 어떤 한과 뭐 이런 슬픔 같은 거. 그래서 그리고 난 지금까지 뭐 잘 살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냥 다 참고 했어요. 그냥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냥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이거를 완성을 해야 되겠고, 이거는 내가 가지는 내 삶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전화 그렇게 되면 이제 뚝뚝 떨어져 나가고 한 30명 정도 했습니다. 30명 정도 했는데 이제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죠. 그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어쨌든 이게 자기 1년이 모든 시간이 거기에다 투여되는 거고, 찍히는 사람은
자기 그 다양한 삶 속에서 그냥 하루를 빼는 건데 이제 뭐 여름이 되면 나는 가족하고 휴가를 가기로 했다. 뭐 이번 주는 안 된다.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하루에 한 사람씩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같이 있는 사람들도 참 힘들고 어찌어찌 한 30명을 했고요. 30명을 했고 그 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지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한국 사람들이 말을 잘 못해요. 재미가 없어요. 말에 위트도 없고 그렇다고 구체적인 무슨 증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스포츠 선수들도 뭐 항상 최선을 다했다고만 하지 그 외국 축구 선수들 보면 참 인터뷰도 재밌게 하더구만 항상 똑같은 얘기만 하고 그 80년대 얘기하면 제가 이거 쇼와라는 영화를 봤는데 사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또는 견해, 사상 이런 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사실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어떤 일이 있었고 나는 뭘 했고 언제 깼고 그날의 날씨는 어땠고 그 나머지는 그냥 그 사람들이 해석하면서 받아들이는 문제인 거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큐멘터리에서 TV에서 교수가 나와가지고 막 정리해 주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박금주 교수가 나와가지고 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나왔는데 아동 문제 나오면은 이건 이러이러해서 이래가지고 이렇게 딱 정리해 주는 그런 문제들 또는 이제 뭐 역사 스페셜 하면은 또 어느 뭐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가 나오고 막 이건 이런 거고 이렇게 정리하는 문제들 사실 그런 건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이거는 그냥 공공의 목적으로 또 교양을 전달하는 어떤 거지 그게 영화가 아니거든요. 그죠? 동의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이 30명이 그렇게 얘기를 못해요. 시작하면 자기 그 견해 80년대 지금 어떻고 비판 뭐 그때는 어떻고 뭐 이런 것들 솔직히 그거를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분 보면 팍 질려버리죠 그냥. 맨날 듣는 얘기고 흔히 그런 것들을 꼰대라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으라 그러는데 다행히 그 중에 잘된 인터뷰들이 요 몇 개 인터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많겠지만 내가 질문하는 것만 대답해주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나는 그걸 듣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를 그렇게 진행을 시켰고, 예, 그렇게 해서 7명이 추려졌습니다. 추려져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인터뷰로 들어가게 된 거는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다큐멘터리 뭔가 더 이상 시간을 가질 수도 없고 우리가 가는 이 시간 동안에 이 시간의 기록으로서 그냥 끝나는 것. 그러니까 시간의 기록이라는 게 어떤 한계도 주는 거지만 세련되고 완결되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또 그것이 가지는 급박함과 그 동시간성이기 때문에 가지는 파괴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안에 들어간 건 영화는 끝내야 되는데 영화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내가 어떤 극영화의 드라마를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낼 것이다라는 그 시나리오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찍히면 그 상황에서는 자기도 울컥하니까 해요. 자기도 자기 삶이니까. 근데 분명히 나중에 후회하거든요. 그럼 후회하면 빼달라 그러거나 아니면 이거 이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는 이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윤리적인 문제에 도달하게 돼요. 찍힌 사람이 빼라면 빼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죽어도 싫다는데 그걸 가지고 내 목적으로 해서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사전에 막아버리기 위해서 그냥 작정하고 들어간 겁니다. 제가 가장 그 처참한 상태로 가장 몰골이 흉한 상태로 들어가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조 감독한테 질문을 하라고 얘기를 했었고 역시 이제 다 끝나고 가편집이라고 불러서 보게 됐을 때 막 여자애는 뭐 그때는 울었는데 나 너무 싫다 자기. 뭐 어떤 여자가 거기 나와서 막 질질 짜고 싶겠어요. 그리고 그 나온 사람들 다 한 아이 한 가장이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볼 텐데. 그리고 뭐 변호사면 뭐 고객과의 문제도 있고 뭐 지금 그 변호사가 뭐 민주화 투쟁했던 사람들을 변호하는 국선 변호인은 아니잖아요. 뭐
뭐지 M&A 병합 이런 거 막 하고 그러는 사람인데 그 뭐, 처음에 네, 다들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보다가 마지막에 내가 나와서 저러니까 다들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그 여러 가지가 좀 결합되어 있는 게 우연히 본 사진과 또 마치 필연처럼 걸려오는 전화와 그 뭐 내 삶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가 진행되어 나가면서 예정되지 않았던 것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러니까 뭐 저는 이 다큐멘터리 형식을 어떻게 하기 위해 가지고 특별한 어떤 장치를 하거나 뭐 처음부터 설정한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게 됐을 때는 그것이 훨씬 더 어떤 색다른 것으로 그런 다가가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말씀 중에 하셨던 이 영화는 이제 좀 처음 볼 때 내가 당황했던 게 영화가 2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 이재호의 아버님 광주에서의 그 인터뷰 결국은 이제 미안으로 끝난 인터뷰 장면 다음에 엔딩 크레딧이 뜨더니 그냥 부가 영상이라고 할 수 없는 세 명의 인터뷰, 특히 맨 마지막에 감독님 자신의 인터뷰가 상당히 좀 내가 예전에 봤을 때 기억했던 것보다 상당히 길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서 뭐 준비할 틈도 없이 다시 한번 끝하고 큰 글자로 확 찍어주면서 그러니까 영화가 이제 2번 끝나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 점과도 이제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이제 다시 나중에 좀 질문을 드리겠고 정리하면 캐스팅 과정은 한 50명 정도 대상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대표성 있게 잡으셨고 실제로 응하셨던 분이 30분 정도였고 네. 촬영은 다 하신 거죠 30분.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감독님의 기준에서 그러니까 영화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감독님과 아버님을 빼면 5분. 네. 근데 이제 목소리만 5분 중에는 모습은 안 나오고 이제 목소리만 나오고. 네, 녹취. 예. 녹취만 하신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의 케이스는 어떻게 된 건지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재호 열사의 그 어떤 아버님은 나오는데 네. 어떤 형태로든 이제 원래 김세진 열사 같은 경우는 애초에 계획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다 촬영을 하셨는데 예. 뭐 그냥 다 넣기도 그렇고요. 그냥 대표적으로 한 분만이면 될 것 같은데 촬영은 하셨던 예, 다 했어요. 그리고 너무 가슴 아픈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근데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김세진, 이재호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재호 선배는 광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서울 사람이고. 그러니까 항상 부모님을 뵈도 이쪽 분을 많이 뵙고. 그런 뭐 지리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훨씬 더 이 사람은 그 학생회장이라는 식으로 좀 더 이렇게 뭐 똑같은 거지만 훨씬 더 공식적이고 좀 우아한 그런 활동을 한 거고 이쪽은 이름도 무시무시하잖아요. 뭐 반전반핵 평화옹호 투쟁위원장 해가지고 흔히 말하면 그러니까 언더그라운드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이분은 많이 뵙고 이분은 적게 뵙고 그러니까 그냥 아버님은 이쪽으로 놓고 다 이해하시겠지. 한 분 대표. 그 대신 또 김세진에 관련된 얘기가 또 많아요. 또 이 사람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 영화에서 비중이. 영화 전체 증언. 예, 비중이 그걸 이제 제가 잘 맞추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 녹취만 하셨던 분. 녹취만 했던 사람 얼굴 나오기 싫다고. 원래 대상자 계시던 분이. 네. 얼굴 나오기 싫다 그래가지고 그 녹취만 한 거고요. 네. 근데 사실은 그 녹취만 하신 분이 증언 내용을 보면 가장 뭐랄까 그 사건 현장에 가깝게 다가셨던 분인 거죠. 그분인가요? 그러니까 안경. 그렇지도 않고 그
그 친구가 원래 이렇게 말을 잘한 그냥 청산유수라 그러죠. 그냥. 음. 예. 그런. 예. 그러면 그 뭐 바로 그 영화 안으로 이제 얘기를 좀 옮겨서요. 그 영화의 어떤 스타일을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본인은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하시지만 맞으면 늘 그 과거 특히 외상적 과거를 재현한다는 일은 이중삼중으로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근데 김웅수 감독은 그것을 대담하고 간결한 형식으로 풀었다, 돌파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평가를 했던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 형식적으로 보면 이제 인터뷰와 그리고 특히 녹취된 분이 목소리가 나올 때 서서히 전진 트래킹하는 인상적인 풍경 쇼트 뭐 사실은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뭔가 이렇게 어렵게 뭔가를 이렇게 기억하려고 애쓰고 기억하면서 아파하는 인물들의 어떤 모습과 시각적으로는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오는 전진 트래킹으로 잡힌 풍경쇼 사실은 그것만이 올해 잔상에 좀 시각적으로는 남게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지만 그런 단순한 구성 요소 중에 이 영화를 굉장히 낯설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인터뷰 방식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영화에 대해서 뭐 인터뷰나 또는 리뷰 안에서 이렇게 나왔던 이거 묘사이면서 동시에 평가일 것 같은데 그 인터뷰 방식에 대해서 그거를 조금 열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느낌. 지극히 냉정한 톤과 내용을 유지하는 인터뷰어의 후시 녹음된 목소리. 이게 가장 이제 기술적인 묘사고 기계적이고 추상적인 목소리, 취조의 말투, 피의자를 취조하는 형사의 방법, 심지어 이제 고문의 논리 이렇게까지 표현들을 하시곤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독특한 목소리 인터뷰를 하는 그 사람의 이제 감독님 자신의 목소리인데 결국 알고 보면 그 분위기와 또 상대방의 말을 때로는 이제 그 자르고 들어가는 듯하면서 공격적으로 뭐 빠른 뭐 개입하면서 질문하는 방식. 거기다가 사실은 보통의 인터뷰 정면과 달리 이 인터뷰원들이 다 카메라를 정면으로 마주본 채 되게 인터뷰해야 되는 방식으로 또 촬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자세히 보니까 가장 주변적인 얘기를 하다가 핵심적인 트라우마에 접근하면서 감정이 고양되는 순간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잔인하게도 더 가깝게 클로즈업으로 다가가고 어떤 경우에는 명확히 여성분이었던 것 같은데 주민으로 서서히 그 순간 그러니까 뭔가 아까 이제 취조라고 했던 표현 있죠. 이제 그런 느낌이 사실은 강하게 남고 그것 때문에 왜 이렇게 인터뷰들을 괴롭히냐라고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셨던 분도 있고 또 그런 측면 때문에 이 영화가 굉장히 과거를 재현하는 데 있어서 갖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질문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그 인터뷰를 하실 때 고민을 하셨던 것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지.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고민하면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하면서 그런 글을 썼던 기억이 나요. 어떤 영화를 보면 다큐멘터리도 상당히 극영화적인 쇼트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극영화는 뭐냐면 스크린 안에서 배우와 배우가 시선을 교환하면서 편집이 되어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어깨 걸기 그 오버 더 숄더 오버 뭐죠 그거? 오버더 숄더, 예, 뭐 하여튼 쇼트. 예, 리버스 쇼트가 있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을 보고 그래서 다시 보여주고 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들이 시선을 교환하면서 사실은 편집은 그거예요. 시선과 시선을 어떻게 쭉쭉 연결시켜 나갈 것이냐. 근데 다큐멘터리에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가 편집이 되는 거는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관객이나 또는 그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이나 아니면 카메라나 감독인 나거든요. 그럴 경우에 과연 우리가 이 대적하는 사람 없이 어떤 영화를 찍을 수 있을까? 그냥 덤덤하게 이것만 이렇게 그 묘사만 해가지고 그거는 그냥 기차가 왔을 때 그냥 이거 찍는 거죠, 그냥. 예. 그랬을 때 과연 그러면 나는 보이지 않고 저 인터뷰가 바라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거를 편집을 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예. 그럴 때 이제 이건 편집을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새로운 공간을 하나 만들어내고 바깥에 그래서 그 새로운 공간은 사운드와 이 목소리로서 바깥에서 하나의 그 똑같은 화면이지만 사실은 이 그 다른 쇼트로 바깥에 나와가지고 끼어들었다 빠지는 것 같은 아니 것 같은이 아니라 정말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편집해야만이 인터뷰와 인터뷰어 간의 시선의 교환과 맞부딪힘이 형성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랑방에서 야 우리 옛날에 참 그랬었지 한잔하자 그때 참 슬펐어 형 죽었을 때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 나누고 그 안에서 두 사람을 안에다 집어넣고 이랬을 때 이제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그런 방식의 어떤 다큐멘터리나 화면들이 얼마나 매갈이 없고 재미없는 거고 그 추억에 함몰되는 그런 것인지 또는 그 인간 다큐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을 카메라 안에 집어넣고 동정심과 뭐 어떤 즐거움과 이런 것들이 배어나도록 하면서 이 그냥 밥 먹으면서 한번 뭐 이렇게 끝나는 문제인지 뭐 1년 동안 고생하고 1년 동안 어떤 영화라는 거에 사투를 걸고 이렇게 사활을 걸고 작품을 만드는데 그런 안일한 방식으로 영화를 만드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뭐 보는 사람이 잔인하다 불편하다 하는 거는 뭐 그건 사실 그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불편하면 불편한 거고 그럼 뭐 내가 바라보는 저기 뭐 생각과 맞지 않는 거고 또 어떤 그 불편함과 그 잔인함이 자극이 되어 가지고 뭐 어떤 뭐 영화가 뭐 80년대 된 거를 뭐 정리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90분 동안에 그 역사를 어떻게 정리해 줄 수 있겠어요? 어떤 감정의 그 충동이나 폭발 같은 거를 하나만 그 사람한테 던져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잔상 속에서 한번 시간이라는 것과 역사를 생각해 볼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어떤 역사를 정리해 주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드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태도에 대한 어떤 태도를 견지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80년대는 이랬다라는 걸 정리해 주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조금 벗어난 얘기이긴 하지만 좀 제가 하는 얘기가 그렇다면 뭐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1000만이 보고 화려한 휴가를 800만이 봤는데 과연 그거는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사람의 태도에 이렇게 험난하고 시시각각 어떤 모순과 부딪히고 시시각각 내 아파트 값과 세상의 어떤 부조리와 정의 사이와 뭐 이런 것 속에서 막 우리가 갈등하면서 사는데 과연 뭐 영화관 한번 가서 참 가슴이 막막해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이전의 삶의 태도를 견지하는 것과 또는 어떤 충격 속에서 잠을 못 이루면서 정말 뭐였을까 이 과거가 내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라는 거를 소수일지언정 정리해 이렇게 제기하는 영화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뭐 사실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 그게 어떤 함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1000만이 보고 이런 영화가
어떤 측면에서 물론 존중하고 존경해요. 예, 저는 안 봤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어떤 역사나 무엇을 다룰 때 과연 내가 영화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카메라 한 대를 가지고 그 두 사람을 조명해낼 수 있을까요? 카메라 한 대를 가지고 내가 여러분이 나를 볼 때 내 얼굴이 정면을 보고 있지만 내 귀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 뒤가 뭔지, 내 과거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그건 오만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인상과 어떤 표피를 보고 그 심층까지, 그러니까 그 이 피부가 이 거친 모든 것을 표현한다고 하는 빠지기 쉬운 그 어떤 함정이 저는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하나의 어떤 시점밖에 가질 수 없는 거고요. 과거건 지금 바라보는 것이든. 그리고 뭐 기록조차 없고 그랬을 경우에 그 예를 하나 들면 좋겠네요. 그 미술에서 그러니까 피카소가 어떤 이 시선에 대해서 고민할 때 나온 작품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언뜻 읽었어요. 입체파라고요. 우리가 어떤 원근법으로 어떤 아주 절대적인 시선으로 어떤 풍경과 인물을 조망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오만함이냐. 인간은 절대 그렇게 볼 수 없고 사물은 절대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볼 수 없는 팔을 띄고 볼 수 없는 옆구리를 띄고 가슴을 띄고 코 옆면을 띄고 해가지고 어쨌든 이건 필사의 노력인 거죠. 우리가 어떤 인물과 사물을 바라볼 때 과연 어떻게 저 사물이 면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가장 왜곡된 이 형식이 가장 그 정확하게 뭐 그 어떤 흐름 속에서 필사의 노력이겠죠. 그게 나타났었던 저기가. 그런 측면에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는 어떤 그 미약하지만 다양한 각도에서의 시선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합쳐졌을 때 그 사건의 실체는 이런 거였고 이렇게 불이 타버렸구나. 어떤 사람은 밑에서 보고 어떤 사람은 도착하지도 못한 자취방에서 그 장면을 가지는 못했지만 상상하고 듣고 또는 누구는 가고 뭐 등등. 누구는 타는 것을 보고 누구는 떨어지는 것을 보고 뭐 등등.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보면 이 사건을 어떤 대상이라고 한다면 제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이었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고 저는 뭐 그것을 한 것이고요. 그냥 뭐 이것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화의 그 분들의 증언을 듣고 나면 한 분 한 분에게도 특이한 곤혹스러운 인터뷰 방식이라고 어떤 분이 표현하셨는데 그거는 인터뷰이한테도 곤혹스럽지만 사실은 완성된 영화를 보는 관객으로서도 상당히 순간순간 사실 곤혹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예. 익숙하지도 않은 방식이고 너무 몰아붙이는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이 실제로 오기 때문에 그것이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순간에는 그게 아까 인용했던 말대로 그리고 저도 이제 처음 이 영화를 갖고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실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취조하는 형사 같다 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런 신문관의 그것 같기도 하고 자기가 필요한 정보만 또 상대가 뭔가 감추거나 왜곡하려는 것을 안에 숨어있는 뭔가를 이렇게 캐내려고 하는 목소리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순간에는 그 정신 상담가나 그 정신분석가들이 환자가 왜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도달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방식 같기도 하고 그런 양면성을 갖는 묘한 느낌을 주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인용하면서 이제 후시녹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현장의 어떤 기술적 조건 때문에 된 거라기도 하는데 영화를 보고 있으면 아니냐 다를까 두 개의 서로 다른 완전히 이질적인 세계가 그러니까 인터뷰를 할 때 보면 현장의 뭐 새소리 뭐 이런 현장음들이 동시 녹음되어 있는데 거기에 인터뷰어가 개입해서 질문하는 순간은 그 소리가 모두 차단되면서 마치 저 지하 깊숙한 데서 울려오는 듯한 그 에코 들어가 있는 목소리로 굉장히 냉정하고 또 빠른 속사포처럼 던지는 질문으로 이렇게 완전히 단절이 사운드로만 보면 단절된 두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여서 그런 느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얼핏 또 들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정작 후시녹음을 했지만 후시녹음 자체는 나중에 그 인터뷰가 현장 가서 직접 했다. 저는 이제 당연히 녹음실이나 이렇게 했을 거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건가요? 그 현장을 일일이 다 찾아다닌 건 아니지만 그 학교에 가가지고 다시 가서 비슷한 분위기 속에서 한 거는 맞고요. 한 거는 맞는. 이것도 역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영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솔직히 고백을 하면 저는 처음부터 영화를 이러이러한 구조나 이런 완결된 형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내야 되겠다라는 뭐 미래 것까지 다 이렇게 내가 통제하면서 영화를 만들지는 못해요. 뭐 극영화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조건 속에서 마이크 하나 대고 제 목소리는 아주 작게 녹음이 됐어요. 거의 우리는 알아듣는데 관객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걸 다시 녹음을 해야 되는 거여서 처음에는 이제 그거를 잘 맞추려고 그 비슷한 현장에 가서 녹음을 해서 일단 이렇게 다시 다 빼내고 찔러 넣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봤는데 그게 더 낫더라고요. 딱딱 분절되는 게. 그때 제가 그 효과를 되게 이상하게 계속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운드 하는 친구가 다시 이렇게 믹싱을 하면서 똑같은 식으로 이제 다시 다 싸발랐거든요. 이렇게 회반죽을 쫙 해놓은 것처럼. 그랬더니 처음에 그냥 확 끼워 넣었을 때 이질적으로 딱딱 끊겼던 그 느낌이 없어지는 게 더 부드럽고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때 비로소 이게 내가 바깥에 있다라는 하나의 쇼트를 더 확실히 끄집어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이제 결심을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굉장한 모험이었어요. 아주 제가 이제 영화를 하면서도 모험이었고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이 관성 속에서 모든 쇼트와 쇼트가 연결돼서 하나의 씬이 이렇게 이게 만들어지면 그 씬이 앰비언스는 유사하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어떤 일종의 불문율이 있죠, 영화에. 예. 근데 이제 그거를 확 깨버리는 거니까 상당히 좀 두렵더라고요. 근데 뭐 어차피 이거 뭐 어떤 평가받으려고 하는 영화 아니니까 그냥 그게 좋아서 그냥 그렇게 하고 오히려 그거를 사운드를 하면서 그 느낌이 있는데 그걸 더 그냥 밀어붙이자 더 세게. 그래서 좀 더 과장을 시킨 거죠. 거기에 에코를 넣어가지고 목소리에. 그런 측면이 있었고 이제 그러면서 그 영화가 다시 이제 끝났다가 다시 시작되는 것들도 그냥 분명히 이거 다큐멘터리다. 여러분 너무 폭 빠지지 말아라라는 일종의 어떤 소격 효과 같은 것도 분명히 있고요. 이 영화를 보면 좀 더 냉정해져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몰입하고 슬프지만 정말 냉정해져라는 각성 같은 뭐 그런 거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영화 끝나고 나서 선후배들이 우리가 돈을 좀 적게 만들어줘서 영화가 이렇게 좀 거칠고 뭐 낯설고 이렇게 좀 세련되지 못하고 뭐 매끄럽지 못했는데 사실은 그냥 이렇게 끄덕끄덕하고 뭐 열심히들 했어. 충분했어. 그냥 그렇게 덕담을 했지만 뭐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영화 아주 현실이 아니면서도
마치 현실인 것처럼 하면서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러면서 막 그거를 왜냐면 사람들이 그 느끼는 어떤 감동이나 이런 재미는 저걸 현실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는 어떤 기술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면 너무 표가 나도록 마치 그 아닌 척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 완벽하게 속이지도 못하고 마치 그 어떤 애들이 일부러 막 깻잎머리하고 촌티 패션 내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의도가 나 이렇게 유행 타는 세련된 애야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뭐 어떤 그런 의도인 것처럼요. 근데 정말 그 이 영화는 그런 것조차 없이 이 덤덤한 상태 속에서 아주 거칠지만 또한 굉장히 저는 이 세련된 방식으로 그 다큐멘터리라는 거를 정확하게 그 솔직하게 그냥 내놓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 뭐죠 막 가끔씩 들려오는 그 삑삑하는 그 이런 소리 있죠 마이크. 끊기는 소리. 마이크 찍 하고 뭐 떨어지고 뭐 이런 소리들도 그냥 가끔씩은 이제 이것은 다큐멘터리다. 예. 그거는 이제 충분히 세련되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소리들이죠. 전부 다. 근데 그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인터뷰 장면이 관객 입장에서 곤혹스럽다라고 느끼게 되는 데는 서두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운드 측면에서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분명히 다시 보니까 말하자면 그 인터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기억하고 말해야 되는 순간이 될수록 점점 클로즈업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듯이 다가가는 건 충분히 사전에 또는 촬영 현장에서 이렇게 미리 그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렇죠. 그 어떤 얘기를 할지를 알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원고로 받았죠. 그냥 제가 증언하는 그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이제 뭐 알아들을 만한 친구들은 알아듣더라고요. 너 책만 읽고 똑똑한 거 알지만 여기서는 정말 그냥 단순하고 그냥 고졸인 것처럼 해라. 너는 잘난 애 아니다. 너는 그 권리는 없다. 사실만 얘기해라. 그래서 이제 받아서 제가 보기에 좀 괜찮은 것들이 있고 이제 그게 촬영하는 조감독이 촬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질문을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그냥 얘기하면 저는 다큐멘터리가 뭔지도 모르고 광주 첫 촬영으로 광주에 그 아버님 어머님 촬영을 하러 갔는데 딱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찍으려고 그랬는데 아니 이 인터뷰 이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네가 찍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게 이렇게 다른 거구나. 이제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인터뷰어와 촬영할 사람이 역할이 분담이 돼야 된다는 걸 현장 가서 느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인터뷰도 하고 촬영 이거를 잘 몰랐어요.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다가 아까 뭔 얘기한 거죠? 이게 점점 그 원고를 다가가는 원고를 받아서 그 이제 조감독 그 찍는 촬영이 이제 숙지를 하고 전체적인 자기가 그 이제 그 순간순간의 감각이죠. 사실 그걸 봤지만 뭐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이쪽으로 갔다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니까 그 순간을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고 뭐 그러니까 잘 이제 그런 순간에 더 밀어붙듯이 다가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이유는 뭔가요? 좀 직관적인. 그거는 그런 의도는 없죠. 이게 이제 클라이맥스로 갈수록 점점 클로즈업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만약에 이거를 이 사람의 인터뷰가 좋았을 때 한 30분 정도 인터뷰가 진행된다고 하면은 그 중에 잘라도 이게 한 뭐 10분, 15분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10분, 15분을 한 테이크로 갈 수는 없다는 이제 편집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편집이 높낮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리듬을 고려해서 이렇게 그렇죠. 예. 하는 거죠? 예. 롱샷이 뭐 이게 풀샷이 있으면 미디움 샷도 있어야 되고 뭐가 좋다고 하지만 그 너무 무책임하죠. 한번 그냥 이렇게 턱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예. 그 사실 저는 몇 가지 질문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시간이 거리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가 있네요. 그래서 사실 제가 뭐 한 2가지 정도 이렇게 확인하고 또 준비했던 질문이 있긴 한데 일단 이 타이밍에서 지금 여기 계시는 관객분들 중에 혹시 그 질문 있으시면 먼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 가지만 해주세요. 한꺼번에 너무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안 남아서 예.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불편한 게 뭐냐면은 영화 내용이 불편해서 불편한 게 아니라 이해하는데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뭐냐면 택배로 비유하자면 이 선생님이 택배를 받을 이제 집 주인이고 나는 택배를 기사인데 선생님은 항상 집에 계시고 그 시대를 이제 느끼고 항상 봐가지고 알지만은 저는 택배 기사이기 때문에 그 집을 처음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 전화를 해가지고 선생님 제가 주소 그 집을 못 찾겠는데 뭐 어떻게 가야 되니까 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면 그거는 자로 꺾어가지고 우로 꺾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쏙 해가지고 하면 돼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나왔지만은 몇 번 버스를 타고 가고 무슨 뭐 어떤 일이 있고 이거는 자꾸만 의미 없게 나열을 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뭐 때문에 분신 자살했지? 전방 입수 열받아 자살했나 이런 본질적을 좀 하지 못하고 몇 번 버스 타고 가다 무슨 뭐 등사기 했다 이런 것만 계속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감독이었다면 그 녹두 사거리나 이런 걸 살살 걸어다니면서 좀 요즘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여기가 옛날에 그 형님들 이렇게 분신 자살은 이런 장소였는데 뭔가 막 눈물이 흐르면서 또 서울대학교 지금은 바뀌겠지만 가가면서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했는데 단편적으로 몇 번 버스 타고 하고 이것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은 그 시절을 느끼고 체험했으니까 이 정도는 알 것이고 선생님 입장에서 좀 했지만 지금 제가 좀 죄송한 말이지만 아예 그 시대를 체험하지 못한 그냥 객관적인 사람이었으면 좀 더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좀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진짜 죽었는가? 그리고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뭐냐면 전방입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는 뭐 그 당시 형님들 전방입수 미군 뭐 양키 뭐 전자권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방입수 일주일 하면 6개월 정도 병역 혜택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학생들이 막 데모를 하고 그러니까 그거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막 일주일만 고생하면 6개월 혜택 주는데 이놈들이 없애가지고 세게 반감이 많았다고 또 그런 것도 제가 봤거든요. 형님들이 괜히 데모하는 놈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또 그런 의견을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가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감독님 답변을 듣기 전에요. 제가 저는 86년 그 무렵에 이제 군대에 가 있었습니다. 84년에 말에 가서 군대에 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정보로만 알았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세대 차이가 아니라 저같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도 이 영화를 보고는 그 사건의 친절한 전체적인 윤곽,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계속 나같이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같이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던 사람으로서도 그렇게 다가오는 영화다라는 것 하고요. 이제 바로 이제 그 측면과 관련해서 그 사건의 연루자들의 파편화된 기억들의 단편들을 우리가 매 순간 만나게 되긴 하는데 예를 들면 물론 지금과 달라서 지금 같았으면 최소한
휴대폰으로 찍은 동영상 자료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당연히 그런 게 없고 증언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신문 기사라든지 말하자면 그때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 인물이 증언하는 그때 그 장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영화 안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제 그러셨던 이유 뭐 요거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뭐 전방위소 일주일 가가지고 6개월 단축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럼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예예. 뭐 한 보름인가 한 달인가 뭐 그냥 별 저기가 의미가 없는 그런 거고요. 그냥 거기서 한 만큼 빠지는 것이 6개월. 그거는 제가 이제 경험자이기 때문에 1학년 맞출감을 1개월 단축했고요. 1개월. 2학년 맞출감을 그러니까 1년 맞출감면 1개월씩 단축을 해준다. 2년까지 한해서.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 전방 입소만 저기가 아니라 전방 입소 교련을 배워 여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련을 1년 하면은 일주일에 2시간씩 하니까 그거를 과장된 정보. 1년적이면은 이제 꽤 많은 시간 그 교련복 입고 이제 뭘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건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 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도 있고 그다음에 뭐 드라마에서 아니고 모래시계라는 광주 얘기도 있고 또 뭐 다큐멘터리로 또 TV에서 하는 뭐도 있고 뭐 5월 애도 있고 다양한 어떤 시선의 다큐멘터리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YTN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는 말할 수 이건 다른 제목인 거. 어쨌든 이런 비슷한 저기로다가 옛날에 있었던 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한 작품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역시 이제 그 공중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뭐 날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공간도 나오고 막 하고 그러는 건데 제 저기는 과연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것도 그렇지만 작품들도 여러 개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의 어떤 특별성 같은 것도 존재하는 것이라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냥 제가 선택한 방식이고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사건에 대한 전체적이고 친절한 설명이나 자료나 이런 것이 없이 몇몇 증인들의 기억,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구체적이고 지역적이고 파편적인 기억들을 통해서 어떤 순간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방식인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작품을 만들면서 다른 인터뷰 자리에서 감독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만들 때 그러니까 과거에 그 돌아가신 두 분에 대한 그렇잖아요. 그 중간중간 죄책감을 얘기하잖아요. 왜 늦게 갔다. 유난히 늦게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못 찾아가고 뭐 그랬을 때 그 당시의 죄책감을 경감시키지 않고 심리적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이제 연출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제 식으로 해석하면 이 영화가 손쉬운 애도 영화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라고 저는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살아남은 사람이 과거의 부채감이나 이런 것들을 잘 포장해서 예쁘게 포장해서 잘 묻어두고 그래야 좀 더 이렇게 편하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억하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좀 편안하게 잊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절차일 수도 있고 대개의 경우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감독님이 그 시점, 이 영화를 만든 시점에서는 이 영화가 그런 기능을 하는 영화가 영화 속의 그 증언자들이나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 모두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안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저희가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요. 감독님의 어떤 심정이 제 어떤 제가 보는 뭐 삶의 태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제일 힘든 게 누가 나를 뭐 욕하거나 뭘 비판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가진 눈과 어떤 틀로 자꾸 나를 그 안에다 이렇게 가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답답하고 힘든 사람이 차라리 주먹으로 한 대 때리거나 막 나한테 욕을 하거나 나하고 부딪히는 거리가 있으면 모르는데 아니 그 말씀은 선생님한테 맞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냥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의식하고 드린 말씀 아니고요. 이렇게 딱 틀에 가둬놓는 거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80년대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흔히 그런 말들을 단어를 갖다 많이 써요. 부채의식, 죄의식, 뭐 회한, 뭐 온갖 그 이상한 말들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 사람들 부채의식 없어요. 저도 없고 회한도 없고 뭐 애환도 없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살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살고 있고 그리고 나는 이 친구들이 이것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싹 감추고 막 지금 애들 데려다 놓고 우리 이랬다는 부터 시작해서 뭔가를 이렇게 멋있게 보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이렇게 슬프게 보이려고 한다든지 이건 슬프게 보이려고 해서 울은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절대로. 예. 그런 의미에서의 그 어떤 표현하는 자세들 그리고 뭐 이거를 가지고 뭐 누가 또 그런 말들을 쓰더라고요. 뭐 여기다 갖다 뭐 치유 뭐 이런 뭐 힐링 뭐 이런 말들 갖다 놓은 거 있잖아요. 역사의 상처와 치유 막 그런데 그런 말도 굉장히 뭐랄까 좀 증오스럽고 내가 뭐 다쳤어? 병자야? 그러니까 그 힐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 삶이란 닫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처가 나 있는 거라고요. 그건 뭐 힐링한다고 상처가 치유되는 문제도 아니고 치유되나요? 눈물 한 번 흘리겠죠. 그러나 난 그렇게 치유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우리는 그런 어떤 강박 있잖아요. 상처를 치유하고 완벽한 상태로 애환을 치유하고 완벽한 상태로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과거나 삶은 대상화되는 거죠. 저 완벽한 상태에 비해서 훨씬 저열한 것, 치유돼야 되는 것,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지금 사실 이게 누가 만들어 놓은 건지 모르지만 굉장히 역겨운 어떤 그 세상 바라보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잘 놀고 이 순간 이랬어요. 이 순간. 그리고 이건 진실이에요. 이 순간 사람들이 이랬던 거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걸 바라보면서 뭐 어떤 80년대 이상한 신비화나 또는 대상화 이런 거는 떨쳐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더 질문을 받고 싶은데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원래 제가 감독님한테 지방에 계시거든요. 충주에서 올라오셔서 그래서 또 예매를 해놓으셔서 하고 내려가셔서 40분까지 끝내드린다고 했는데 시간이 40분이 좀 지났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감독님 자신 때문이니까 워낙 답변을 자세하고 길게 계속 해주셔서 이제 좀 아쉽지만 이제 좀 이렇게 그 자리를 좀 정리될 시간이 좀 된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문을 받지 못하게 된 거는 진행자로서 좀 사과를 드립니다. 저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네, 제가 많은 얘기를 뭐 드렸는데 사실 주소 없고 혹시 조금이라도 이 영화에 대한 자료를 바닥에 깔려 있는 얘기를 듣고 싶으시면 뭐 쉬워요. 제 이름이 김웅수거든요. KIMEUNGSU 66년생입니다. 그 다음에 구글에 그 블로그스포트.com 그거 딱 치시면 이 과거는 낯선 나라에 대한 자료들이 다 있어요. 그 뭐 프로덕션 노트도 있고 뭐 20페이지짜리 뭐 인터뷰 내용들 모든 자료들이 그 리뷰 이런 것들 있어서 혹시 관심 있으면 손해는 안 보실 겁니다. 예, 홍보 말씀하셨고요. 영화를 이렇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 종결감이 안 들어요. 영화를 보고 지금 1시간 넘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도 이런 걸 노리셨던 것 같아요. 종결감이 안 들 때
도대체 그 사건은 뭐였던 거야?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영화에 관한 다양한 어떤 평자들의 그 입장에서 이렇게 써진 글들이 말씀하신 개인 블로그에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감히 마지막 마무리를 한다면 이 영화를 처음 만나는 순간 윤성이라는 평론가가 이 영화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0년대를 돌아보는 영화들 또는 영화가 아니라 우리가 80년대를 특히 이제 386의 80년대를 기억할 때 대표적인 표상이 이한열, 박종철, 벌써 이제 87년인데 두 분이 이제 열사라고 불리우죠. 그게 이제 80년대 하면 두 분의 기억이 자동적으로 이제 우리 저희 각인돼 있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그 이전 80년 초반부터 87년이 있기까지 그 직전까지 80년대는 대부분 우리 기억 속에 지워져 있다. 근데 이게 바로 그 직전 86년 말하자면 그동안 80년을 얘기하는 담론, 영화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지어져 있던 그 시기를 다가갔다는데 가장 이 영화가 갖는 어떤 의미가 있고 자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걸 기억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영화를 보고 또 감독님의 말씀을 좀 한마디 더 붙인다면 그 지어져 있던 부분을 다시 영화적으로 기억을 하지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박종철, 이한열 열사를 둘러싼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신화하고 낭만화하는 그땐 그랬었지, 이런 거리감을 두고 그런 방식으로는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썼던 그런 방식으로 다시 새로운 어떤 낭만적이고 신화적인 과거를 말하자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의 열사가 있었고 그들을 잊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던 그런 방식, 그런 독특함 때문에 또 이 영화가 갖는 어떤 의미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아쉽지만 이대로 이 자리를 좀 마칠까 하고요. 오랜 시간 또 긴 말씀을 해주신 감독님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정말 이렇게 나와서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박수를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